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형법 이론의 마지막 부분, 이제 형법 이론은 형법 해석할 때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럴 때 어떤 걸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냐. 그 가운데 이제 법 이념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나 좀 멀리 있는 기준이라는 면이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석과 어떤 결론을 내릴 때 기준이 되는 것이 형법 이론이라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이제 형법의 위치, 형법이 여러 법 중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걸 고려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것은 형법의 과제, 그 중에서도 이제 법익보호라는 게, 범죄라는 것 자체가 법익을 침해하는 거니까 이게 범죄로서 처벌해야 되는가 아닌가, 유죄인가 무죄인가라는 기본적인 결정에서 법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사례를 봤습니다. 이른바 무고와 관련한 사례인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법원이 이른바 흔히 정식 법률적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상급심, 하급심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걸 상하관계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모든 법원은 동등한 어떤 지위에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게 사법권 독립의 실질적 의미거든요. 사법권 독립이라는 게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어떤 조직, 법원이라는 단체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독립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라는 그 존재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 사람의 판사가 하나의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하나의 법원이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법원이 그 어떤 것에서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사법권 독립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2심 법원보다 대법원이 더 높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누군가는 최종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가 뒤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나을 것이고, 그래서 대법원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대법원의 결론이 옳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냥 대법원의 결론이 그렇다라는 것이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심법원에서는 무고죄의 보호법익을 개인적 법익에 더 중점이 있는 걸로 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무고하도록 시켰다, 교사했다라고 하거든요. 또는 방조, 도왔다. 이런 경우는 자기 스스로를 직접 무고하는 걸 처벌하지 않는 걸 감안할 때, 자기가 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일을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해서 죄가 안 된다 그랬는데, 대법원은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적 법익보다도 국가적 법익인 형사사법기관의 어떤 공정한 업무 수행이라든가 형사사법 기능의 정상적인 수행 이런 거를 얘기해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문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무고하고 그렇게 도와준 경우도 처벌한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심법원이 더 논리가 더 타당스럽지 않냐. 왜냐하면 그렇다면 만약에 대법원식이라면 국가 형사사법기능이 더 중요한 법익이라면 자기 스스로를 무고하는 것도 처벌해야죠. 자기가 죄가 없는데 좀 농담 같지만 가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한겨울이 되기 전에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교도소 들어가면 먹을 거 주고 따뜻하게 잘 수 있으니까 바깥보다 일반 가정보다는 당연히 덜 따뜻하지만 그래도 길거리보다는 따뜻하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가서 자기가 자수하고 해가지고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국가 형사사법기능이 더 중요하면 그런 경우도 처벌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심법원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무고를 처벌하지 않는 취지, 그 뜻을 생각하면 개인적 법익이 더 우선시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법원의 입장은 그럼 원심보다 생각이 짧으냐 그런 건 아니고, 자기 무고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를 그냥 형식적인 이유, 무고죄의 구성 요건, 쓰여져 있는 범죄 내용이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처벌하지는 않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그냥 그 법률 문장에 있는 그 말뜻에 따라서 그 요건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고, 원심법원은, 이심법원은 그 뜻을, 그러니까 원래 그 법의 취지, 법을 그렇게 제정한 이유에 따라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거, 무고죄가 어떻고, 무고죄의 보복이 뭐고, 이런 걸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고 그러란 뜻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맥락에서, 여기서 그 같은 사건에 대한 해석에서 유죄다, 무죄다가 달라지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이 법익이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법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즉 해석이 달라졌다, 결론이 달라졌다라는 그 현상을 보시라는 거지. 여러분이 뭐 무고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두 법원의 입장을 제가 보충 설명한 것이고 제 개인의 의견을 얘기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단계에서는 법익이라는 기준이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는 이제 현실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이제 보장의 과제라 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두 법원의 입장이 다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법원의 어느 한 입장이 뭐 맞고 틀리고는 아니다. 그냥 다른 의견일 뿐이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각각 다른 의견 중에 어떤 걸 최종적인 결론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보장의 과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장의 과제는 말만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뭐 범죄자를 보장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근본적인 뜻은 범죄자이기 이전에 시민을 보장한다. 시민이 적어도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처벌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장이 있어야 되고, 설령 형법에 정해진 범죄 행위를 했더라도 그 어느 범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명확하게 보장되어야 시민들의 삶에 이른바 법적 안정성이 생긴다. 이런 이제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형법의 위치에서, 형법은 모든 문제 해결에 가장 우선되는 수단이 아니고 보충적인, 그러니까 다른 수단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수단이고 또 최후 수단이다, 그런 얘기 하는 것과 보장의 과제는 좀 서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뭐랄까요, 그냥 이론적으로 뭐 선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은 우리가 지난번에 판결문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결론이 내려지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측면이 이제 보장의 과제 측면이고, 이 사건도, 무고 사건도 뭐 이렇게 해석이 팽팽하게 대립한다면 처벌하지 않는 쪽의 결론이 더 보장의 과제에는 충실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이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 범죄자를 봐주자는 거냐. 근데 이거는 범죄자라는 말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유죄라고 내린 다음에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이것은 유죄냐 아니냐, 어쨌든 이 사람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할 거냐 아니냐라는 단계에서 보장의 과제를 생각하자는 거지, 이미 범죄자인데 보장하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범죄 문제가 나오면 흥분해 있기 때문에, 이미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다 무죄 추정을 하면 뭐하러 무죄 추정 원칙을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반대로 그냥 사건이 벌어지면 일단 유죄라고, 이미 범죄자라고 판단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오죽하면 헌법에서도 무죄 추정을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장의 과제를 얘기하면 이미 범죄자인 사람을 왜 보장해 주는가, 그 얘기는 맞지 않다. 이게. 범죄자이기 전에 시민의 단계에서 범죄자라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보장의 과제가 적용돼야 된다, 그런 뜻이지, 유죄인 사람을 뭐 봐주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판례가 자기를 무고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나 도운 행위도 유죄다라는 걸 머릿속에 박아버리면, 이 문제를 고민할 때 이게 뭐 무죄로 판단하는 해석이 보장의 과제의 측면에 맞다 그러면 그 죄 있는 사람을 자꾸 봐주자는 뜻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그 26페이지 이와 같은 보장의 과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뭐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전도한 때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 자유가 엄청나게 제약되던 시절을 여러분이 잘 모르시니까 이게 이제 국가 형벌권이나 국가의 권력이 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뭐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형법은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매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형법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여러분이 통치권자라고 생각하면 형법은 막 때려잡아야 되는 법이지만 내가 통치권자로부터 뭔가 그 자유와 권리를 제한받기 싫어하는 입장이면 형법을 통해서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법은 우리가 국가가 만들어서 국가가 집행하니까 우리가 자칫 형법의 시각에서 말하자면 국가의 시각에서 자꾸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국가나 형법으로부터 통제당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통제를 달가워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이제 형법이 정상적으로 처벌할 것만 처벌하지만 이게 자칫 우리가 경계를 놓치면 아주 세밀한 것까지 개인 생활까지 다 처벌하려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얼마큼 국가 형벌권,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느냐 이게 근대 이후에 하나의 큰 싸움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무슨 신보수주의인이 이래가지고 신자유주의인이 뭐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런 어떤 국가 권력의 통제에 대해서 매우 둔감해진 면이 있는데 이 1950년대 형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국가가 막 생기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형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형법 그 자체가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형법의 내용이 구성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마그나 카르타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뭐 학자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럴지 몰라도 26페이지 그 아래 각주를 보시면 2007 고단은 뭐냐면 이거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일러두기 앞에 있거든요. 판례번호는 어떻게 매기는지. 이 형사 사건은 고노도 이런 일련 번호로 나갑니다. 2007은 2007년도에 선고했다. 2007년도에 접수했다는 뜻이고 고는 이제 1심이라는 뜻입니다. 노는 2심이고 도는 이제 3심 대법원. 그래서 형사 사건은 뭐 우리가 계속 보면 뭐 2025 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뒤에 번호는 이제 그 해에 접수된 사건 번호 순서고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안 읽었죠. 오늘 처음 듣는 표정인데 숙제 검사도 하고 그냥 위플래시처럼 안 해오면 때리고 이래야 되는데 참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즘 참교육을 못한단 말이죠. 교권이 다 사라져가지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또 뭐 가서 신고하고 그러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고단이라는 것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심 사건은 단독 판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세 사람의 합의부가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합의부가 사건을 담당하면 일련 번호가 고합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단독 판사 혼자 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위헌 제청 결정은 그 사건에 적용해야 될 법률이 판사가 봤을 때, 법관이 봤을 때 헌법에 어긋난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해서 법원에서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신청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간통죄 사건이에요. 지금은 이제 폐지가 됐죠. 옛날 이제 폐지된 처벌법규와 관련한 내용을 굳이 옮기게 된 이유는 그 뭐 사건이나 그 사건의 해결 이런 걸 떠나서 이 판결문이 우리가 보통 보는 판결문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그냥 그 이른바 개취, 저의 개인적 취향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고 이래서가 아니고 보면은 2007년도 당시에 법원 판사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무슨 학문적, 학자적, 이론적 생각이 아니고 판사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뭐 있다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란 그것이 함부로 제약됐을 때 손실은 알 수 없는 반면 자유에 대한 통제의 효과는 눈에 쉽게 보인다. 사실 여러분 세대는 이런 걸 실감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란 자꾸 개인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완장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완장 차면 왠지 막 단속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그런 이상한 권력욕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자유에 대한 통제 효과는 눈에 쉽게 본다는 말은 자꾸 통제하려는 속성이 좀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따라서 권력은 개입과 통제를 선호하게 되는 속성을 갖지만 국가 권력은 그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유에 대한 통제를 최대한 자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이제 간통죄 사건에 대한 그 법원이 그 피고인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내가 이제 법관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 판결을 위해서 적용해야 되는 법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 법률이 잘못됐는데도 그대로 적용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헌법재판소에 법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해 줘라 해서 위헌 제청을 해. 이것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았어요. 간통죄는 여러 차례 위헌 심판 제청이 있은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없어졌는데 간통이 이렇다 해서 이게 이제 이것도 여러분이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생각이 매우 유연하고 이제 열려있기 때문에 그럴 리 없을 것 같은데 간통죄를 폐지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간통해도 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 생각은 너무 뭐랄까 단순하고 1차원적이고 아메바적이잖아요. 아니 이게 그 형법으로 통제할 일이 아니다는 얘기지. 간통죄를 형법에서 처벌해야 되는 데서 이제 국가가 간통을 허용했다. 간통이 정당화됐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형법이 가진 성격상 형법에서 이게 죄가 안 된다 해서 정당하다. 도덕적으로 승인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을 때 여러분 벌써 한참 어렸을 때라 사회에서 이거 뭐 엉망진창이다 말이야. 이제는 뭐 그럼 뭐 마음껏 간통해도 된다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수준이 너무 낮은 거죠. 이 판사의 생각도 그렇고 그 문제를 왜 형법으로 처벌해야 되느냐. 다른 법으로 해결하든가 다른 문제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이미 가정은 깨어졌는데 뭐 처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뭐 이런 취지거든요. 물론 이 생각이 100% 옳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취지도 그렇고 여기서 말하는 개인에 대한 통제를 국가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개인의 가정생활이나 이런 것까지 일일이 국가가 통제해가면서 특히 형법으로 처벌할 일이냐. 다른 법으로 뭐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반대 생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반대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고 뭐 그 또한 이제 헌법재판소가 여러 이른바 다수 의견에 따라서 결론을 낸 것인데 아무튼 이제 형법이라고 하면 인상 자체가 범죄자 처벌하고 국가가 뭐 통제하고 이런 그걸 위해서 봉사하는 법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형법을 법으로 만든 이유는 오히려 형법에 정해진 행위 외에는 나머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장의 과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보장의 과제에 더 들어가면 이제 어떤 것이 형법에서 처벌되는 행위냐를 판단할 때도 보장의 과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무고를 방조하는 것을 처벌할 거냐 말 거냐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조금 지난 시간에 대한 보충 설명이 길어졌는데 뭐 중요한 얘기라 그렇습니다. 이 판결을 쓴 법관은 지금은 법원에 있지 않아요. 저렇게 판결문을 멋있게 써서 잘렸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원래 이게 글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소설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리가 없겠구나. 여러분은 드라마 같은 거 안 보잖아요. 나도 잘 안 봐요. 특히 법정 드라마는 잘 안 봐. 막 오글거려가지고. 세상에 없는 얘기를 막 하니까 막 검사가 막 뛰어다니고 뭐 다 뻥이에요. 그런 건 없어. 검사는 사무직이야. 책상에 앉아있어. 뭘 뛰어다녀. 막 총 들고 뛰어다니는 검사는 없어요. 다 뻥이야. 있지도 않아. 그래서 안 보게 되는데, 무슨 드라마가 된 뭐 법정 소설도 쓰고, 그러니까 이게 판사였지만 판사 시절에도 소설 쓰고 이래가지고 아마 적성이 안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판결문을 혹시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될 텐데 더 긴데 제가 엄청 줄여서 필요한 것만 써놓은 건데 약간 대개 이제 판사들은 이 판결문으로 이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문제는 있지만 뭐 법원도 행정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판사의 어떤 근무에 대한 평가를 판결문으로 받게 되니까 이렇게 조금 흔히 하는 말로 튀는 판결문을 쓴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법조인들은 약간 좀 되게 다 보수적이잖아요. 이렇게 좀 튀는 행동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판검사는 왜 수염 기른 사람이 없을까? 그것도 참 안타까워요.
좀 개성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머리도 좀 엄색하고 말이지. 그러면 좋을 텐데, 다 똑같잖아요. 그죠? 되게 약간 이제 흔히 보수적이라 하고, 튀는 행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판결문도 그냥 뭐, 그저 눈에 안 띄게, 그냥 남들이 하듯 하면 좋을 텐데, 좀 독특하게 쓰는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요거는 뭐 여러분이 혹시나 관심 있는 분을 한번 찾아보면서, 이런 판결문도 있구나. 법률과 관련한 어떤 얘기를 글로 쓴다 해서 고리타분하게 영감처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곁들여 얘기하려고 인용해 놨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돼요. 이제 오늘의 원래 이야기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조형법정주의. 근데 조형법정주의는 뭐 고등학교 때도 다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중학교 때 나오나 요새는? 초등학생도 배우나? 조형법정주의에 대해서는 그 개념이나 내용은 간단하게 조형법정주의라는 건 이제 글자 그대로 풀면 죄와 형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 그 말을 줄임말이라 볼 수도 있겠죠. 법률 없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그 라틴어 표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오래 지속되어 온 이러한 기본적인 사상을 하나의 그 표어로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법률 없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라는 게 그 말로써 조형법정주의가 만들어졌다 이런 것보다는 조형법정주의는 그냥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다.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형법 1조 1항 제가 여기다 올려놨는데 안 보이죠? 흐려서 안 보여. 나중에 찾아보시라고. 형법 1조 1항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라는 말, 또 형사소송법, 이건 뭐 여러분에겐 좀 아직은 어렵진 않지만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조형법정주의는 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마그나카르타에서 출발했다라고 하고요. 그 29페이지 각주 1번에 원문을 옮겨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직접 찾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마그나카르타가 1215년에 사인이 됐어요. 마그나카르타. 그러니까 귀족들하고 왕하고. 마그나카르타 검색해보면 왕이 책상에 앉아있고 귀족들이 칼차고 쫙 빙둘러 서 있어. 분위기가 살벌해. 조폭들 같아. 뭐 그냥 사인할래? 먹고 사인할래? 이런 분위기야. 그런데 1215년 그래서 2015년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10년 전이네? 초딩 때인가? 그 유딩은 아니구나, 다행히. 10년 전에 뭘 하셨는지 모르지만 2015년에 마그나카르타 800년이라는 거야. 맞나? 맞죠? 어이, 깜짝 놀랐네. 1000년은 아니죠? 마그나카르타 800년. 여러분은 부디 마그나카르타 1000년까지 사셔서 기념행사를 하시든가 그러면 참 좋겠어요. 나는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마그나카르타 800주년 하는데 제가 문득 부끄럽더라고요. 마그나카르타 모르지도 않고 어떤 건지 대충 알지만 원문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처음 찾아서 읽었어요. 여러분은 뭐 지금 찾아 읽으면 엄청나게 빠른 거야. 나는 직업으로 마그나카르타를 맨날 강의하면서 원문을 안 찾아봤다는 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을 안 한 거지. 그냥 그렇다더라 해서 다시 얘기한 거지.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2015년에 뭐 마그나카르타 800주년 이러면서 뭐 이렇게 여러 이야기도 나오고 하길래 문득 이게 길지도 않은 뭐 옛날 그 일종의 서로 약속한 걸 사인한 거니까 뭐 길지도 않잖아요. 그걸 제대로 읽지도 않고 찾아서 보지도 않고 수업 시간에 마그나카르타가 어쩌고 저쩌고 했구나.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다 봤고 여기도 이제 원문이랑 번역을 제 나름대로 뭐 좀 큰 차이는 없을지 몰라도 해서 옮겨놨고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거기 이제 각주 3번은 위에 설명은 없는데 조선왕조실록으로 옮겨놨어요. 왜냐하면 또 마그나카르타니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형법정주의라는 게 뭐 어느 순간 누가 발견한 원칙이나 만들어낸 원칙이 아니고 우리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직접 뭐 만드셔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엄청난 유산이지만 조형법정주의는 그렇게 누가 뭐 주창하거나 만들거나 그게 아니고 오래 형성돼. 마그나카르타도 그때 당시 귀족들이 조형법정주의를 하자 이런 뜻이 아닌 거거든요. 마그나카르타를 그냥 지금 관점에서 조형법정주의의 하나의 그
최초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마그나카르타를 사인할 때 귀족들이 우리는 오늘부터 죄형법정주의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서양에만 있던 거냐? 갑자기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세종께서는 안 하신 게 없을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세종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광화문에 가면 세종 계시잖아. 동상도 후지게 만들어놨어. 이게 뭐야? 저 서양에 어디 광장 가면 동상들이 멋있잖아, 그죠? 좀 예술적이잖아. 우리 동상들은 왜 맨날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 좀 멋있게 해놓으면 좋았을 텐데 그 좌대도 그게 뭐야? 비례도 안 맞고 말이죠. 어떤 건지 기억 안 나.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그걸 뭐라 그래? 마른 목걸이라고 그래? 이렇게 해놨잖아. 하나도 안 멋있지 않아요? 멋있나? 내가 조금 생각이 좀 삐딱한가? 안 멋있어. 그래도 외국인들이 와서 열심히 사진 찍는 건 고맙지. 아무튼 근데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이것도 이제 옛날이시니까 경한 듯도 하고 가벼운 듯도 하고 이런 얘기죠. 형법에도 옛날에는 뭐 중하다, 뭐 경하다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지금 얘기했죠. 옛날에는 오죽하면 있다 없다도 유하다, 무하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한자에다가 하다만 갖다 붙인 게 우리말이었으니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말 나중에 살아남는 건 하다밖에 없겠지. 그래서 가볍다, 경하다보다는 가볍다 이렇게 좋은데 아주 옛날이니까 경한 듯도 하고 즉 가벼운 듯도 하고 중한 듯도 하여 무거운 듯도 하여 의심스러워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경우면 가벼운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고 만약 실제 범정이라는 게 범죄의 사정이나 어떤 정황을 말하는 거죠. 범정이 중한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아무쪼록 철저히 법에 근거하여 형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일종의 죄형 법정주의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마그나카르타가 아니라 이게 언제 이게 문제는 제가 세종 7년을 그 서기로 안 바꿨네. 세종 7년이면 언제쯤 될까? 1400 한글이 언제 만들어졌지? 이 양반들 큰일 났네. 이게 뭐 위플래시식으로 좀 많이 맞아야겠는데. 한글이 언제 1447년 아닌가? 내가 틀리면 내가 맞아야 되는데. 틀리면 맞는다. 이것도 참 모순된 얘기네. 말장난이네. 틀렸는데 왜 맞지? 아무튼 맞아야 맞는 거 아닌가? 이상하죠?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래요. 어쨌든 1447년 아닌가? 몰라요? 상관없어. 1443년? 그래도 많이 비슷했네, 뭐. 그 정도면 맞은 거야. 반올림 하면 되잖아. 아무튼, 어쨌든, 근데 그게 세종께서 초기는 아닐 테니까, 하여튼 1400년대에 이런 말씀 하셨다, 이게 세종께서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이 책 자체를 수업에서 하던 얘기, 수업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뭐 이제 여러분이 뭐 앞으로 법을 공부할 분들이 뭐 여기서 뭐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법을 얘기하면 항상 서양의 얘기를 하고 하니까 물론 이제 제가 그동안 한 일이 없어서 뭐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 뭐 자꾸 법사상이나 뭐 죄형법정주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서양의 어떤 연원을 따져보게 되는데 동양에도 분명히 이런 게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그냥 세종대왕 말씀을 드린 건데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이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서양의 법 이런 측면이 아니라 동양이나 한국 법에서 오늘날의 형법의 기본적인 생각들을 찾아보는 그런 작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본론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제 그 먼 1215년에 마그나카르타까지 거슬러 올라간 거는 오늘날의 관점의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대 계몽주의 이후에 이제 죄형법정주의가 좀 더 오늘날의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뭐 홉슨이 기타 등등은 서양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아마 베카리아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뒤에 또 형벌 얘기에서 또 나올 텐데요. 베카리아는 뭐 이렇게 유명한 사상가는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26살에 쓴 책 하나가 유럽의 그 어떤 형사 정책이라는 것, 유럽의 여러 형법이나 형사법에 대한 그 정책을 다 바꿨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베카리아가 이제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번역본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얇아요. 두껍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막 이렇게 학술적 저서를 쓰자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뭐 귀족 청년들이 일종의 자기들끼리 토론거리로 요즘으로 말하자면 세미나 자료로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렵게 쓰지도 않았고 그냥 그 토픽별로 주제별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써서 이제 동료 청년들하고 토론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책이 유럽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사형 폐지도 이끌어냈고 거기에서 명확하게 이제 이 사람이 발견하거나 발명한 건 아니고 법률 없이 형벌없고 범죄 없다. 뭐 이런 그 내용도 확인이 되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밖에 이제 미국의 뭐 버지니아 권리선언이라든가 프랑스 인권선언 등에서 점차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문명 국가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본 원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아까 얘기한 그 라틴어 표현으로서의 법률 없이 범죄 없고 형벌없다라는 말을 명제로 정리한 사람은 포이어바크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다. 이 정도 내용으로 그냥 쭉 눈으로 보시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죄형법정주의는 그래서 이와 같이 근대 국가가 또 우리 헌법도 선언하고 있고 그러니 뭐 더 이상 그 기본 원칙이고 뭐 더 설명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법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 원칙도 정리가 됐다 해서 더 이상 뭐 해석하거나 더 살필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을 또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해서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인 내용은 법률 유보. 이 말을 또 이제 한자 말이라 유보라는 거는 유보면 여러분이 혹시 한자 말을 좀 아시는 분 조금 미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니고 법률이라는 곳에 담아둔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법률에 보관한다, 법률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법률에 있어야 된다 이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법률 아닌 다른 곳에 범죄나 형벌을 규정해서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일반적 의미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 이런 게 체계가 있잖아요. 명령은 이제 그 행정부서의 장이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거든요. 시행령 이런 것들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직접 이렇게 의결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뭐 윤석열 때 뭐 검찰 수사권과 관련해서 상위법,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한 것을 법무부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수사하도록 해서 막 이렇게 또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때 명령이냐 법률이냐 헌법이냐 했을 때 법률이라는 단계의 규범에다가 넣어둬야 된다. 이건 왜 그러느냐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의외로 여러분이 제 얘기를 잘 안 듣더만 한 얘기 또 하게 하고 그러더만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자꾸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렇다. 수업 내용이 아니라 출석이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뭐 완벽하게 다 기억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왜 법률인가? 우리가 이제 적어도 이론적 원칙적으로는 법률은 의회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의회라는 것은 시민들의 대표가 시민들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형법을 통해서 국가 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그런 게 있을 때 시민의 자유를 스스로 통제하는 것은 시민이 하는 건 괜찮다 이런 얘기거든요. 시민 스스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처벌받겠다라고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법률로 정한다는 게. 물론 100% 그러냐?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정말 저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가? 현실은 안 그럴 수 있겠지만, 뭐 그렇다 해서 현실적으로 완벽한 제도는 없으니까, 의회다, 국회다라는 것은 시민 대표들이 모여서 시민들 스스로 자신을 구속하는 법률을, 자신을 구속한다는 건 이제, 형사소송법의 구속 말고 자신을 제약하는, 자신을 통제하는 법률을 스스로 만드는 건 괜찮다 이거거든요. 그게 뭐 계몽사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법률에 반드시 범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거기에 둬야 된다. 유보해야 된다.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원칙이죠.
그 내용을 보시면 돼요. 5번 문단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AI 기계가 아니라 교과서 내용을 교과서 문장처럼 딱딱딱 그 말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저도 수업 시간에 편하게 하기로는 몇 페이지 펴시다 해갖고 쭉 읽으면 그만이잖아요. 아니면 몇 번 일어나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1시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이고 말의 설명이 이렇게 잘 안 들어오거나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책을 보고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최종적인 것은 책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만 이제 법률에 두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률보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원칙이란 말에는 또 좀 아이러니하게도 예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의 모든 걸 다 담아둘 수는 없을 때 기술적으로 법률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률 스스로가 일단 이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벌하는데 세부적인 거는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허락하면 시행령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위임한다 하거든요. 법률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법률의 모든 걸 다 규정해 놓을 수는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떤 시행령에서 처벌되고 안 되고를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정했을 때 이게 법률에 정해진 것에 따라서 위임받아서 한 건지 아니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건지 또는 아예 위임받지도 않았는데 법률 없이 처벌에 관련한 규정을 둔 것인지 이것들이 현실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 사건이 거기 박스에 담아놓은 사건인데요. 의료법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이게 이제 지금은 그래서 이 전원합의체 판결, 전합이라는 건 전원합의체예요. 줄임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전원합의체는 이제 대법원에서 13명이, 대법관은 14명인데 대법원장 포함해서 한 명은 법원행정처 이제 행정일 보러 가 있고 13명이 다 모여서 판단한다 해서 전원합의체라고 그래요. 전원합의체는 언제 하느냐면 예전에 판례를 변경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4사람이 한 사건을 담당하는데 4사람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서로 합의가 안 돼가지고 우리 이러지 말고 그러면 다 같이 해보자 했을 때 세 번째는 그냥 그런 거 저런 것도 아닌데 이 사건은 중요하다 해서 처음부터 그냥 전원합의체가 하거나 이럴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판례 변경 때문은 아니고 이 담당한 대법관들 이른바 부라고 부르는데 그 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2015년 이 대법원 판결 이후로 실제 법의 내용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도 좀 바뀌었는데 일단 이 당시 기준으로는 뭐냐면 거기 31페이지를 보시면 쟁점 이런 걸 이제 흔한 말로 하여튼 법률하는 사람들 로스쿨이든 어디든 흔한 말 쟁점이라 그래요. 이게 다툼의 대상이 된 문제죠. 의료법 시행령 18조 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이런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적극이란 말은 이것도 좀 안 좋은 표현인데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적극은 긍정 이런 말인데 그냥 법률 동네에서만 적극, 소극 이런 말을 써요. 과로 적극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의료법 시행령 18조 1항이 뭐야? 16조 8항 어디서 나온 거예요? 18조 1항이 위임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적극은 그렇다, 무효다 이런 말이에요. 소극은 아니다 이런 말이고요. 왜 적극, 소극이라는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습관이야. 의미가 없어. 긍정, 부정 그래도 좋을 텐데 지들끼리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내가 바꾸래도 안 바꾸는데. 그러니까 그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의료법에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각종 병원에는 응급 환자, 입원 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둬야 된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벌 법규가 들어 있어야 되는 법률에는 병원에 당직 의료인이 있어야 된다. 당직하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만 정해놓고요. 시행령에 가서 의료인의 숫자를 정했어요. 시행령에서 입원 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1명, 간호사 2명, 입원 환자 200명을 초과하면 200명마다 1명, 2명. 그러니까 400명이면 2명, 4명, 600명이면 3명, 6명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병원에서 당직 의사가 있긴 있었는데 숫자가 부족해서 처벌받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의 범죄 내용과 처벌에 대해서 규정하라 그랬는데 법률에는 범죄 내용에 말하자면 그 껍데기만 두고 실제 알맹이는 시행령에 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법률에 정하라고 그랬는데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이 만약에 범죄와 관련한 내용이면 당직의료인을 두긴 뒀잖아요. 그죠? 숫자가 문제잖아. 근데 숫자가 적다고 처벌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숫자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법률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벌 법규를 두면 안 된다. 이만큼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에 범죄의 실질적 내용이 들어있어야지. 법률에는 예를 들어서 형법 조문 딱 하나만 해놓고 나쁜 짓을 하면 처벌한다. 나쁜 짓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알아서 정한다. 이래놓고 막 국회도 뭣도 없이 법무부 장관이 그때 이건 나쁜 짓 해갖고 처벌하고 그러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래서 반드시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 정할 수 없어서 시행령으로 위임할 때에는 그 본질적인 내용까지 시행령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법률 요구의 원칙이고 위임 입법의 한계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행법정주의에서 기본적인 주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행법정주의 여러분이 어디까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셨는지 모르지만 죄행법정주의를 모를 리도 없고 법률에 둬야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법률에 둔다는 게 어디까지 어느 만큼 둬야 된다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위임 입법을 하게 될 때 이것이 법률주의, 법률 유보 원칙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라 하면 당연히 성문법, 의회에서 제정해서 문서로 기재해두는 성문법을 말하는 것이고 관습법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죄나 형벌에 관련해서 관습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현실적인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관습법에 따라서 뭐 범죄라고 하고 처벌하고 이런 건 없고요. 또 반대로 관습이 있으니 법률에서 범죄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칙적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부 형법책에서는 뭐 관습법이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건 허용된다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의할 것은 관습과 관습법은 다릅니다. 관습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 다 관습법이 아니고 어떤 관습이 법률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을 때 그걸 관습법이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민사법은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 각주에 민법으로 옮겨놨잖아요. 민법은 1조 1항에서 법률에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관습법도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관습이 아니라 민사 거래나 무슨 계약에 관련해서 거의 법처럼 존재하는 관습일 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관습이면 관습법이다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라는 게 있잖아요.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거든. 그렇잖아. 미국 가서 전세 찾아보면 안 되잖아. 그렇죠? 미국 가서 집주인한테 전세 얼마예요? 그러면 집주인이 황당해할 거 아니에요? 한국에만 있는 제도거든. 근데 물론 이제 전세가 민법에 들어왔기 때문에 법률의 문제지만 사실상 만약에 이게 법률이 없으면 전세라는 게 사실상 거의 법처럼 이렇게 지켜지는 거라면 계약으로 일종의 관습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관습법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관습법이라는 게 거의 실제로 어쨌든 그 법을 계속 만드는 나라에서 관습법이 실제로 적용될 영역이 거의 없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에 정하긴 정해야 돼. 법률의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법률이 추상적이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 명확성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법률의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규정하는데 막연하게 그냥 포괄적으로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 명확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법은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제가 모딜리안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몬드리안도 얘기하기를 너무 그 구체적인 것은 아름답지 않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그것은 법률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가 있는데 법률에 다 규정한다는 게 오히려 법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률이 가진 특성상 어느 정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다. 이게 명확성 원칙은 당연한 원칙이지만 법률이 갖는 추상적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32페이지에 10번 문단 그리고 11번 문단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일단 법률은 아주 구체적으로 맞아야 말을 들어요. 컴퓨터도 안 될 때는 그냥 한 대 때리면 돼요. 근데 법률은 이제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해석을 통해서 계속 보충할 수밖에 없다. 이미 얘기했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 법률의 유동성, 그러니까 법률 자체가 움직인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법률이 그 규율하고자 하는 이 사회 자체가 멈춰 있지 않다 이런 얘기. 계속 변화하니까 그 변화에 맞춰서 법률이 적용돼야 되는데 법률을 만들 당시의 사회적 사정에 따라 매우 자세히 규정해 놓아버리면 사회가 변화되면 그 법이 적용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추상적이란 말은 일반적이다, 제너럴하다는 말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여기저기 그 좀 적용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형법의 현실 관련,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슷한 얘기고요. 설령 이제 이렇게 사회가 안 변화하더라도 같은 사회에서도 법률을 만들었을 때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현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법을 만들 때의 현상만 가지고 자세히 규정하게 되면 오히려 필요할 때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도 헌법재판소 등의 판례에서도 대법원도 그렇고 명확성의 원칙이란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최소한의 명확성이니까 조금만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정도로 명확성을 하면 되는 것이고 최대한 자세하게 하라가 아니라 이것도 안 하면 안 된다. 최소한 이 정도는 명확해야 된다. 여기에 맞춰라는 거지 최대한 다 자세하게 쓰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33페이지에도 2008도 거기 그 전에 32페이지 아래 각 줄을 보시면 명확성의 원칙은 이런 원칙인데 그냥 그거는 명확성 원칙에 대한 판례의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33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밑줄 치고 이런 건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일반적으로 법규는 규정의 문헌에 표현력의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성질상 어느 정도 추상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불가피하고 이런 말 쓰면 여러분의 외모하고 안 어울려. 나이는 어린데 영감처럼 이렇게 한대한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고 이렇게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쓴다 해서 법률가스럽지 않네. 로스쿨에 안 맞네. 이런 생각하지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불가피하고 이런 말 쓰지만 부득이하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까 유하다, 무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옛날 책에는 또 득하다, 부득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된다, 안 된다를 득하다, 할 수 있다, 없다를 득하다. 불가하다, 가하다도 있지만 부득하다, 득하다도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부득이도 그런 말에서 나온 거라서 부득이, 불가피 이런 말을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다. 가능하면도 잘못됐죠. 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다. 힘들어 죽겠네. 괜히 얘기해가지고. 아무튼 법규는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추상성을 가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이고요. 정보통신법이라고 흔히 말하는 법에서도 이제 이른바 불안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정보통신,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전화 이런 걸 이용해서 불안감을 가지는 어떤 문자나 내용을 계속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거든요. 근데 불안감이 되게 막연해. 이게 명확하지 않다고 이제 피고인이 항변한 거예요. 대법원까지 판단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놈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이제 일종의 요즘으로는 이제 이걸로 거의 처벌 안 하고 스토킹법으로 처벌하겠지. 이거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스토킹법이 생기기 전에 스토킹법이 처벌이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스토킹이 아마 먼저 적용될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제 어떤 놈이 자기가 혼자 좋아하는 여성에게 매일같이 문자를 보낸다. 근데 사랑한다, 보고 싶다. 근데 이게 이제
막상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무조건 스토킹법으로 처벌돼요. 그런데 이 당시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에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보낸다. 근데 이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러는데 뭐가 그게 불안합니까? 근데 이놈은 그런 뜻인지 몰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감이란 말이 너무 막연한 거 아니냐, 명확하지 않다 해서 이제 죄형법정주에 어긋난다라고 이렇게 항변한 거죠. 이에 대해서 판결문도 불안감이란 말이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은? 불안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될까? 쉽지 않겠죠. 법관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어사전에서 말하기를 불안감이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되어 있으니 명확하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다고 명확한가? 그러니까 불안감은 조마조마한 거니까 명확하다.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달리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냥 이른바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불안감이란 사전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불명확하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은 말을 다른 말로 바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앞에 말하기를 어쩔 수 없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다 명확하게 쓸 수는 없다. 근데 불안감이 아까 얘기한 최소한의 명확성도 없냐?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여기도 보면 그 다음 2008도 이건 보면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 이른바 언론에선 폭처법이라고 공식적인 약칭으로는 이제 폭력행위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범죄단체 조직법과 범죄단체 조직죄와 범죄단체 활동죄가 있거든요. 근데 범죄단체를 조직한다. 이거는 뭐 어떻게 이런저런 증거를 가지고 입증할 수 있을 텐데 범죄단체 활동이 뭐냐 도대체. 깍두기들이 깍두기 얘기 잘못하면 또 찾아오면 어떡하지? 하여튼 근데 깍두기들이 막 줄 서가지고 형님 온다고 막 그 길거리에서 뭐 형님 하고 막 단체로 인사하고 하는 것도 범죄단체 활동이냐 이거야. 애매하잖아요, 활동이란 말이. 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중간쯤 보면 범죄단체 활동이라는 말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런저런 거 감안하면 점을 많이 따져요.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하면 활동이 뭔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정도는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인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불안감을 조성하면 처벌한다. 범죄단체로 활동하면 처벌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범죄단체가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칼로 찔러 살해하면 그 활동이 아니라 살인, 상해, 폭행 등으로 처벌받겠죠. 그럼 도대체 활동은 뭐냐? 상당히 애매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범죄단체 범죄단체 활동죄는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 그거 아시죠? 여러분은 아주 옛날 여러분에게 고전 영화지만 지금도 여러분도 아시는 느서장 남천동 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 있잖아요. 그게 뭐지? 그게 범죄와의 전쟁인가, 영화 자체가? 맞아요? 영화 제목이 범죄와의 전쟁이야? 하여튼 그 범죄와의 전쟁이 이제 노태우가 선언한 건데 이때 이 법도 만들어졌어요. 글자 그대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게 범죄 조직, 조폭과의 전쟁이라서 범죄단체 조직하는 거, 그러니까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조폭으로 활동하는 거 다 처벌한다 그러니까 사실 무리한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적용되는 예는 별로 없어요. 범죄단체 조직죄도 거의 적용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법원에서는 그렇다 해서 이게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여기서도 애매하고 추상적인 거 인정하겠는데 아까 얘기한 측면에서 이 결론이 옳다는 걸 떠나서 최소한의 명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명확성 원칙을 아예 어긋났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확성 원칙의 앞뒤와 같은 게 유추금지 원칙입니다. 유추라는 말은 아날로기 이런 말인데요. 독일식 발음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외래어 발음 중에 독일식 발음들이 좀 있죠. 예수만 해도 독일 말이거든요. 예수님만 해도 영어권에서 지저스 그러는데 스페인에서는 헤수스 그러고 그죠? 독일 말로 예수거든요. 독일은 제1을 이응으로 발음하거든요.
제가 영어로 JUNG 영어를 쓰면 독일 사람이 융 이렇게 불러요. 융. 근데 아무튼 그 독일식 그 발음이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죠. 알레르기도 마찬가지고 아날로그가 뭐 그런 거라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가 원래 그런 건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아날로그에 약간 반대되는 게 디지털이죠, 그렇죠? 시계도 디지털 시계가 있고 아날로그. 여러분은 아날로그가 완전히 여러분 세대 얘기가 아니라서 뭔 말인지 지금 감이 없구나. 시계도 지금 저기도 디지털 시계고 앞에는 시계 없구나. 고맙게도 앞에 시계 있으면 여러분이 시계만 보고 있을 텐데. 근데 그 옛날 시계는 왜 이렇게 탁탁 가는 게 아니라 스르륵 가잖아요. 그걸 아날로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스무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정확하게 몇 초인지가 가르쳐 주는데 초침이 옛날 초침은 스르륵 지나가니 몇 초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하잖아요. 몇 초라고 얘기하는 순간 또 옮겨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비스무르하다, 유추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추는 한자 말로는 비슷한데 갖다 붙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확하게는 그 각주 유비, 추리 뭐 이런 그러니까 비슷한 걸 보고 그걸 근거로 유사한 어떤 걸 또 추론한다. 뭐 굳이 얘기하면 자세히 풀었으면 그런 말인데 그냥 쉬운 말로는 비슷하다, 비슷한데 갖다 붙인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의 범죄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포괄적인 용어를 써놓고 비슷한 모든 일들을 다 그 범죄라고 갖다 붙인다. 이렇게 되면 죄형법정주의가 있으나마나 하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명확성 원칙의 앞뒤와 같은 게 유추, 즉 이게 법률을 아무리 명확하게 정해놓더라도 자꾸 비슷한 일까지 갖다 붙이게 되면 죄형법정주의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사실에까지 어떤 범죄로 비슷하게 갖다 붙여서 처벌하면 안 된다. 이게 유치금지 원칙입니다. 이것은 이제 명확성 원칙은 입법자로 하여금 어떤 처벌법규, 범죄를 정할 때 명확하게 정하라는 요구, 명령인데 유추금지는 입법자가 명확하게 해놨는데 법관이 법을 적용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비슷한 일에 다 갖다 붙여서 처벌하면 그거는 또 이제 의회가 법률을 정하고 그 법률에 따라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그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거죠. 사법부는 요새 뭐 사법부, 입법부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위다, 네가 위다 막 이러고 있는데 서로 역할이 다른 건데 사법부가 법을 만들어가면서 처벌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유추하면 안 된다. 비슷한 데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유추는 어디서부터 유추라해서 하면 안 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법률 문장은 다 추상적이라서 해석이 불가피한데 그러면 어디까지는 해석이라 가능한 거고 어디까지는 유추라서 안 되는 거냐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명확한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해결책에 대한 원칙론적인 논의로서 또는 원칙론적인 기준으로 이른바 언어에 가능한 의미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거기 독일말을 옮겨놨는데 그 이유가 제가 뭐 독일에서 좀 공부했다서가 아니라 우리 대법원도 이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출처가 독일 판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형법정주의가 그 글로 문서로 법률을 정하라고 하는 거, 범죄를 법률에 정하라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 글의 말의 해석으로부터 범죄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말의 뜻을 넘어서는 정도까지 그 적용하게 되면 그건 이제 유추다. 해석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것은 그 말의 뜻의 범위 내에서만 해야지 그 말, 언어에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유추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렇게 잠정적으로 기준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그러면 언제는 이게 이 말에 가능한 뜻을 벗어난 거고 어느 거는 또 그 가능한 뜻 안에 있는 거냐 이 자체는 이제 매번 우리가 한번 사건마다 사안마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사례가 2004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이거 뭐 2004년에 여기 야 이제 2004년생 이후들이잖아, 그지? 우와 이게 참 참 그렇구만요. 내가 아직 마음속으로는 20살인데 2004년생들이 어떻게 학교에 와 있지? 농담이에요.
오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2004년에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느냐면 이 당시 이제 2004년에 판결이 나왔으니 그 전에 2002, 3년 무렵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뭐 독일에 거주하는 학자인데 일단 그 피고인의 주장으로는 학문적인 목적으로 북한에 그 우리나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에 이제 여러 차례 들어갔다 나왔다 했거든요. 근데 넌센스인 게 여기서 문제가 된 거는 탈출이라는 단어입니다. 탈출이라는 단어의 그 뜻에 따라서 이 행위를 처벌한 거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이것은 이제 국가보안법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으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국가보안법상 탈출죄라는 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왜 탈출이지? 이건 오늘날 여러분 세대에게 말하기 참 창피한 일이에요. 국가보안법 당시만 해도,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질 1960년대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거든.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가는 일이 자꾸 있어서 이거를 남한을 벗어나는 일을 탈출이라 불렀어요. 지금도 국가보안법은 탈출이야. 여러분 세대가 생각할 때 황당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수용소에 사나? 남한이 수용소야? 정보가 없이 벗어나면 탈출이, 남한이 거대한 감옥이야? 왜 탈출이야? 우리가 탈옥하는 거야? 국가보안법 않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정치적인 문제라 어떨 수 없더라도 말이라도 바꿔야지. 창피하잖아요. 북한으로 들어가면 탈출. 북한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 뭐냐면 잠입이야. 잠입. 몰래 들어왔다 이거야. 우리가 감옥이잖아. 그러면 수용소잖아. 우리 땅이 이렇게 생겨 먹었지. 북한이 하필 북쪽에 있고 소련과 미국 이렇게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그래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그 당시 지정학상 어쩔 수 없이 북한이 소련이 점령하고 그거밖에 없었죠. 차라리 우리가 지금의 그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이되 북쪽에 있었으면 또 중국이 맡고 있구나. 어쨌든 유럽 갈 때 기차 타고 갈 수 있잖아요. 이번에 김정은이가 기차 타고 중국 가듯이. 근데 하필 남쪽에 있어놔가지고 북에는 지금 휴전선 가보신 분 알지만 살벌하게 막혀 있고 사실 우리가 해외여행 자유화, 비행기 타고 해외에 나가는 게 자유화되기 전에는 사실상 거의 감옥이었지. 안 그러면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죠? 유럽에 가보신 분은 그냥 걸어서 프랑스도 가고 걸어서 네덜란드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국경이란 개념을 경험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지정학적으로도 수용소 감옥처럼 생겼는데 국가보안법에서 정보 허가 없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를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잠입 아닌가 싶을 텐데, 그죠? 잠입이라는 말, 몰래 들어간다. 근데 그게 탈출이야, 탈출.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은 남한 땅에 있던 사람이 아니야. 독일에 살았거든요. 독일에 살면서 북한을 자기 마음대로 갔거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국가보안법에 탈출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탈출이라는 이 말의 뜻에서 외국에 있던 사람이 북한 들어간 것을 탈출이라 할 수 있겠는가? 지금 2000년대의 관점에서도 남한 땅을 벗어나서 북한 땅으로 가는 걸 탈출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부끄러운 일인데 일단 그래도 말의 뜻상 일단 남한 땅을 자기 마음대로 벗어나서 북한에 가는 걸 탈출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이 피고인은 독일에서 갔단 말이죠. 이것도 탈출이 이미 우리나라 땅에 있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걸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되는데 이 사건은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라서 처벌을 해야 되겠고 아무리 법원이라도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 논리를 찾는 경우도 많거든요. 처벌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 한 얘기가 이것도 탈출이라는 말의 뜻 안에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을 처벌하더라도 이 국가보안법 얘기했더니 도청하나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대법원의 논리는 그거예요. 멋있어. 말은 멋있어. 이제 우리가 글로벌한 세상에 사는데 물리적인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영토만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른바 규범적 영토. 규범적이란 말은 우리가 앞으로 자주 쓰게 될 거예요. 법의 관점에서 보는 영토.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적, 장소적,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영토가 아니라 법적인 측면의 영토라고 한다면 국적이 영토다. 영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허락 없이 북한 땅에 들어가면 영토를 벗어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탈출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멋있죠? 응?
야, 기적의 논리인데? 그거 아니에요? 대법관들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법률가가 되고 싶은 분들은 가만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도 저런 거 해야 되나? 근데 이런 일은 많지는 않아요. 그냥 그때 사회적으로 워낙 민감한 일이니까 무죄라고 하기엔 너무 부담됐는지 탈출이다. 근데 이게 규범적 개념으로서의 영토, 이른바 규범적 탈출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을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보면 무조건 처벌받을 거라서 못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 사는 게 힘드니까 국적을 독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국적을 바꾸기 전에도 북한을 드나들었고 독일 국적으로 바꾼 다음에도 북한을 드나들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절충했어. 우리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들어간 건 탈출. 독일 국적은 상관없다. 그건 이제 규범적 영토인 국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절충한 거예요. 일종의 타협을 한 거지.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뭐 탈출이다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다투자 이게 아니라 이 탈출이라는 언어 말의 뜻 속에서 다른 나라 땅에 있다가 북한 땅으로 들어간 걸 탈출이라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의 뜻 안에 있다고 볼 것인가라는 문제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근데 이제 당연히 학자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유추죠, 유추. 이건 무리한 적용이지. 무리하게 해석한 거, 해석이 아닌 거지.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탈출이란 말에 외국에 있다가 북한 땅에 들어간 걸 탈출이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차라리 법으로 국가 허가 없이 북한과 교류하고 국내하고 북한 땅에 들어가는 걸 처벌하려면 요즘 말로 바꿔서 다시 정확하게 규정하든가 국가보안법이 무슨 부적도 아니고 금기도 아니고 손을 못 대게 하니까 오늘날 여러분 관점에서 보면 매우 부끄러운 법 규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현실 문제가 되니까 매우 비판적 관점에서 보면 유출할 수 있는 그런 법 적용을 한 거죠. 이거는 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36페이지 굵은 글씨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다가 북한이라고도 안 하고 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행위가 탈출이냐. 들어갔는데 탈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외국인이 들어가면 탈출이 아니다. 적극 소극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는데 뭐 요건 매우 특별한 사건이고 그 당시 정치적 상황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서 뭐 이게 자주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어찌 보면 좀 극명한 사례를 보여주려고 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그 37페이지쯤 보시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법률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면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 물론 이제 해석과 유추는 다르기 때문에 원래 유추를 해석이라 하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또 그냥 유추 해석이란 말도 쓰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헷갈려 하진 마시고 어쨌든 허용되느냐 아니냐 할 때 어떤 문헌, 글과 말의 통상적인 일반적인 의미를 벗어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한다라는 것을 대법원 판결도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011년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한 사건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그 37페이지, 38페이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 미리 좀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느슨하게 얘기한다고 아예 안 보고 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도 늘 이런데 내가 애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애가 말을 안 듣는데 고민이에요 이거.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읽어보고 오세요. 벌써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